돈이란 게 말입니다. 너무 없으면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괴롭지만은 그렇다고 돈이 무진장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늙음하게 남편 잘 만나 돈이라면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일궜지만요. 평생 믿고 자식처럼 여기려 했던 사위에게는 크나큰 배신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의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얼굴이 워낙 곱고 자태가 기품이 넘치는 것이 태어나길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가난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집안에 입을 덜려면 덜었지 이제 딸 자식은 이만하면 됐다 싶은 와중에 그만 실수로 태어나 버리는 바람에 그리 귀한 자식 대접은 받지 못하고 컸지요. 집안 형편이 형편인지라 첫째 언니, 둘째 언니는 일찍이 나가 돈 벌기에 바빴고 바로 위에 오빠는 가난한 집안이라도 손귀한 집 장남이랍시고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고 도련님처럼 자랐습니다. 저 말고도 실수가 몇 번 있었던 것인지 제 밑으로도 연년생 동생이 2명이나 더 있었는데요.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건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밥하고 애 보는 일이 어찌나 하기 싫든지 저도 차라리 언니들처럼 얼른 나이 먹고 공장이라도 들어가 돈이나 실컷 벌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물욕이 있는 편이었던지 커가면서 어찌나 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이 많아지던지요. 왜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동네에서 이쁘고 귀염지게 생긴 걸로 손에 꼽히는 축이었습니다. 그냥 맨 얼굴만 동그랗게 내놔도 이렇게 깎아놓은 밤처럼 예쁘고 고운데 꾸미면 꾸밀수록 얼굴에서 광이 나는데 스스로도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돈 안 들이고 외모 치장하는 데에는 제가 선수였죠. 아기같이 촉촉하고 맨들맨들한 피부를 가꾸고 싶은 마음에 밥 지을 때마다 가마솥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빼놓지 않고 꼭 얼굴에 쐬곤 했고요. 언니들이 가끔 용돈이라도 주면 아끼고 아꼈다가 장이 열리는 날이면 자질구레한 장신구두를 사서 나름 장사꾼 흉내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같은 반 친구들이요. 제가 머리에 뭘 꽂거나 손가락에 뭘 끼거나 하면 그게 그렇게 예쁘다고 웃돈까지 얹어서 제 걸 사가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자면 유행의 선두주자였달까요? 제가 머리에 큼지막한 핀을 하고 가면 그날로 질세라 친구들이며 선배들이며 후배들도 따라서 그런 큼지막한 핀을 사서 하는 것이 유행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걸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은근히 유행하는 취향에 맞춰 액세서리들을 사서 하고 다니는 게 취미였고 일부러 한 번에 똑같은 걸 한 3-4개씩 산 다음에 탐을 내는 친구들에게 몇 배씩 곱절은 비싼 값으로 되팔기도 했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치면 모델 같은 역할을 한 건데 셋째 딸로 태어나 예쁘게 얻을 얼굴값을 톡톡히 한 거죠. 그렇게 돈맛을 알아버린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언니들처럼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봉급을 받고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고 낡고 좁은 기숙사에서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지만 저는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란 곳에 처음 나가서 새롭게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재밌었거든요. 어린 것이 혼자 몸으로 서울에 올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참 기특해 해주기도 하셨었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였습니다. 당시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집안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다 집안 사정으로 도중에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정말 말이 없었는데 오죽하면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쟤는 하루 종일 저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군내 안 나냐라고 놀리곤 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박군이라고 불렸었는데 가끔 짓궂게 놀리려는 사람들이 남편의 이름을 박군내라고 고쳐서 부르기도 했었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과묵한 성정이 참 좋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가 참 심한 편이셨거든요. 가난한 집 가장이라고 돈벌이가 얼마나 고되셨겠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꼭 막걸리를 드시면서 엄마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죠. 술주정과 잔소리가 섞이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시죠?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극단적으로 말이 없는 제 남편이 참 좋았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난한 집 딸이 가난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말단 여직원과 공장에서 일하는 말단 남직원의 만남. 아무리 용을 써봤자 말단에서 겨우 벗어났을 뿐이지 공장에서 막노동으로 먹고 사는 부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어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저를 언니들은 말렸습니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빠져나간대. 너도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게 봐서 알잖아. 돈이 사람을 왼수처럼 만들기도 하는 건데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저는 코웃음을 쳤죠. 언니들도 별 볼 일 없는 남자들과 이미 결혼한 후였거든요. 지금에 와서야 생각하면 언니들은 몸소 체험하고 뼈저리게 깨달은 바를 저에게 충고해 준 건데 20대 어린 철부지 소녀가 그런 이야기가 귀에나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저는 언니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과 식을 올렸죠. 신혼 시절은 알콩달콩 소꿉장난이라도 하듯이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저를 무척 사랑해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음식 솜씨가 끔찍하거든요. 그래도 신혼이라고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음식을 맛없게 만들어도 군말 없이 2그릇, 3그릇 싹싹 비워내던 것이 제 남편입니다. 없이 사니 이불도 한 채 어디서 그렇게 웃풍이 들어오는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집이라 매일 밤 꼭 붙어 자야 했고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귀한 군것질거리라도 사 먹게 되면 본인도 먹고 싶을 텐데 저 먹으라고 제 앞으로 한껏 밀어다주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기도 했었죠. 문제는 딸린 식구가 늘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나마 둘이 같이 벌던 것이 딸아이를 낳고 나니 저를 써주는 곳도 없더군요. 첫애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자 다니던 공장에서는 잘렸고 몸을 풀고 나서도 애를 어디 맡길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첫째 딸을 외동딸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을 낳자니 동생까지 키울 돈이 없었거든요. 첫째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른 집 애들 보면 안 먹어서 난리던데 저희 집 딸은 어찌나 먹성이 좋았는지 아세요? 특히나 딸아이는 3살 때부터 쌀밥을 그리 좋아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무한정 퍼주면 어른밥 3~5공기는 뚝딱 할 것처럼 먹는 아이였어요. 늘 배탈이 날까봐 밥을 마늘 주지 않는다고 핑계를 댔지만 당시 저희 부부는 쌀 사 먹을 돈도 여의치 않았답니다.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에야 하도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애만 낳으면 나라에서 온갖 지원을 다 해준다죠. 돈도 막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퍼주고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나요? 되려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애를 많이 낳지도 못하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저희는 어쩝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 외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죠. 아무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게 어느 정도였냐면 월급날이 돌아오기 열흘 전만 되면 글쎄 애 먹일 거리조차 한 개도 없이 똑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은, 그래서 하루 종일 징징 울면서 치대는 아이를 이리 안아보고 저리 업어줘가면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점심때 회사에서 나온 밥을 몰래 싸와서 저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몰래 가져오는 밥이니 온전하게 가져오는 법이 있겠어요? 창피해서 후다닥 어디 던져넣어 가져오는 바람에 어떨 때에는 제대로 감싸지도 않고 가방 같은 데 싸온 모양인지 각종 먼지며 더러운 것들이 묻은 채로 가져오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날이 더워 쉰내가 풀풀 나는 밥덩이를 싸온 적도 많았죠. 그거라도 찬물에 살살 씻어서 그나마도 많은 양으로 불려 먹고자 죽으로 끓여서 나눠 먹곤 했습니다. 가난이란 게 지긋지긋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애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신나서 나갔던 애가 돌아와서 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서 저에게 뭘 주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내 너무 놀랍고 소름이 끼쳐서 눈물이 왈칵 터지지 않겠어요. 글쎄 그 집에서 친구가 왔다고 이것저것 바깥 음식을 사주었는데 애가 보기에도 처음 먹는 황홀한 음식이라 제 엄마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가방에서 딸아이가 닭튀김 몇 개를 꺼내서 저에게 주는데 가방에서 몰래 싸온 밥덩어리를 꺼내서 건네는 제 아버지 모습과 다를 게 없어서 서름이 폭받쳐 오르더군요. 네, 하다하다 이렇게 찢어지는 가난까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까? 내 자식도 나처럼 지긋지긋한 가난의 그늘 속에서 살아야 할까?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딸아이의 말은 저의 마음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런 좋은 집에는 처음 가봐서 너무 놀랐어. 내 친구 방이 우리 집 거실보다도 크고 우리 집 안방보다도 환하고 따뜻한 것 있지? 한참 놀고 있는데 글쎄 친구네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는데 반찬 그릇이 10개가 넘는 거야. 엄마, 밥을 먹고 나니까 과일도 내주는 것 있지? 우리는 생일 때나 한 번씩 먹길래 나는 다들 그렇게 귀하게 먹는 게 과일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는 그걸 맨날 밥 때마다 먹는데.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그렇게 엄마랑 아빠 호강시켜줄게.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서운함, 제 처지에 대한 서러움과 같은 감정들은 점점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으로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예 엉뚱한 곳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남편도 이 가난한 집안 살림에 책임은 있으니 아무튼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어쨌는 줄 아세요? 제가 아무리 심한 말로 자존심을 박박 긁고 돈 타령을 해대도 꼼짝을 한 번 안 하대요. 뭔 말에 대꾸를 하는 법도 없이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씻고 자고 사람이 그저 그 똑같은 생활만 무한반복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결혼 전에는 과묵한 모습이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대답 한마디 않던 남편. 그러니 싸움이 될 리가 있겠어요? 저만 속이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입을 그렇게 꾹 다물고 한 번씩 시한폭탄같이 큰 사고를 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주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쥐 콧구멍만큼이나 봉급을 올려주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때마침 다음 달이 그 월급이 오르는 달이라 내심 기뻐하면서 이번에야말로 큰애 학원을 하나 남들 다니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기대하던 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걸 제가 김칫국을 마셔도 단단히 마셨더군요. 남편이 정말 괘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글쎄 그게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도 회사에 그만둔다는 통보도 않고 그냥 갑자기 무단결근식으로 안 나가기 시작해버려서 남편은 전날까지 일한 돈은 물론이고 몇 년간 쌓아둔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남편이 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보자 그것도 꼴랑 그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웬 젊은 놈이 사장 아들이라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 또래의 남직원들에게 갑질을 좀 한 모양인데 그걸 못 참고 하루 만에 때려치고 나와버린 거예요. 정말 답답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오독하니 누워있는데 앞길이 막막하고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만만한 것이 보험일이었어요.
일단 시작만 하면 기본 봉급이 나오는 데다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한 달에 3건만 성사시켜도 최신 TV를 선물로 주는 파격적인 대우도 해줬거든요. 제 장점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예쁘고 오밀조밀한 생김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외모 덕을 보험 일을 하면서 톡톡히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남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다 싶으면 광화문이며 여의도에 있는 큰 회사에 경비의 눈을 피해 들어가 싹싹하고 수줍게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말을 거는 겁니다. 혹시 구두 닦아다가 드릴까요? 그러면 열의 9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죠. 그렇게 구두를 수거해서 근처 구두방에 맡겼다가 구두가 나오면 다시 가져다 주곤 했죠. 그러면 또 열의 9은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커피라도 한 잔이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차 한 잔, 밥 한 끼, 술 한 잔씩 먹다 보면 통 크게 보험을 들어주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처럼 까다롭게 보험 약관이나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비싼 것으로다가 팍팍 들어주니 회사에서도 저는 실적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러나 너무 쉽게 번 돈은 반드시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날도 어떤 회사를 2층부터 5층까지 돌면서 무려 몇십 개의 보험을 성사시켰는데 그 집 마누라들이 뭔가를 오해했던 것인지 단합해서 불시에 제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제가 뭐 웃음을 팔면서 남의 남편을 꼬였다더니 뭐 돈을 뜯었느니 하면서요.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드자비를 하고 살림사비를 막 부수고 삿대질을 하니 딸아이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고 아주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던 남편도 대체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옆편 애들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더군요. 그러자 어떤 아줌마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기요 아저씨, 마누라 관리 똑바로 하세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그 젊은 나이에 마누라 밖으로 돌려 다른 남자 등골 빤 돈으로 먹고 사는 거요?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몰려가고 나자 남편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남자들이 많은 회사에 가서 보험 영업을 한 건 맞지만 그 남자들과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저 아줌마들이 괜히 지금이라도 보험을 해약하고 싶어서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억지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돈을 벌려고 남의 남자들 구두까지 닦으러 다녔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듯 하더니 남편은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몰래 간단한 짐이라도 싸서 나가든지,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이지만 미천이라도 훔쳐서 나가버리지. 이 융통성 없는 사람은 그저 맨몸으로 덜렁 나가버리고 말았더군요. 저와 딸아이에게 어디로 간다, 언제 돌아온다는 말 하나 남기지 않고 쪽지만 한 장 남겨두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돌아온다. 처음에는 백방으로 남편을 찾아 수소문을 했지만 당최 어디로 가버린 건지 행방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보았지만 성인 남자의 단순 가출은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과묵하고 외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던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어떻게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저는 과부 아닌 과부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아세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정말 제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했습니다. 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어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행여라도 남편이 혼비백산해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내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종적은 끝끝내 찾을 수 없었고 어이없게도 저는 이혼 소송에 승소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종 선고 자료가 있으니 남편이 없어도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이 되어버리더군요. 혹여라도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이혼을 회피하려고 어디론가 몸을 숨겼다가는 되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중 만난 것이 저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어쨌든 돈은 벌어야겠기에 보험 일을 계속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영 예전처럼 실적이 좋지 않더군요. 특히나 회사나 밖에서는 제가 몸을 팔아서 보험을 들게 한다는 소문이 돌아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이들도 많진 않았습니다. 저를 문전박대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죠.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조그마한 사무실을 들어가려다가 하필 경비한테 딱 걸리고 만 겁니다. 그 경비가 어찌나 저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던지 마치 강남 한복판에서 벗겨놓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줌마, 내 저번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직 나이도 젊으면서 그렇게 추잡하게 돈 버는 것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말세라도 그렇지 어디 여자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남자들한테 들이대로 돌아다니는지 따지고 싶은데 너무 서러우니까 눈물 콧물이 너무 나와서 말을 꺼내기도 힘들더군요. 열심히 살아보려는 한 여자의 발버둥을 어찌 그리 공개적으로 짓밟을 수가 있는지 저는 맥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으려니 웬 할아버지가 와서 무슨 일인가 묻더군요. 경비는 그 할아버지한테는 아주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근처에서 일하는 보험 영업사원인데 오지 말래도 자꾸 오는 바람에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가 싶더니 자기 방으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뭔 보상이라도 해주려나 싶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따라 올라가 보니 건물 맨 꼭대기층에 있는 방에는 저는 난생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기가 죽어 쭈뼛거리며 서 있는 저에게 다과도 내주고 보험일은 어떤지 물어봐주고 자상하게 대하는 것이 저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남편은 제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TV 연속극에 나오는 배우 중에 한 명을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었는데 남편은 그 배우의 오랜 팬이라고 했었어요. 이상형이라고 하나요? 저는 남편의 외적인 이상형에 부합해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그를 두 번째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의외로 자식이 넷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인과는 사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번의 재혼을 한 전적이 있더라고요. 전처의 얼굴들을 보니 제가 남편의 오랜 이상형의 외모를 가졌다는 건 순뻥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거쳐간 여자들의 얼굴엔 일관성이란 게 없더군요. 아무튼 이번에는 저 같은 타입의 여자가 그저 눈에 띈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쪽 자식들의 반대는 무척 거셌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배다른 형제 자식이 많아서 재산을 나눠 가지게 생겼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모를 생판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 그 여자에게도 몫을 나눠주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더군다나 남편과 저는 띠동갑이었는데 그냥 띠동갑이 아니라 2바퀴 돈 띠동갑으로 나이 차이가 상당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나 남편 쪽 첫째 아들은 저를 보면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비위도 좋으셔. 할아버지랑 뭐가 되긴 되나?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가는 양반이 새어머니로 들어오셨네. 나이만 안 밝히면 내가 오빠라도 믿겠구먼.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했어 원. 돈이 좋긴 좋아. 나도 저런 두 번째 장가 든다고 계산을 해보면 내 두 번째 마누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네. 저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지긋지긋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니 돈이란 게 좋긴 좋더라고요. 두 번째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돈이라면 실컷 쓰게 해주었고 그 돈 쓰는 재미와 맛을 알게 되자 가히 신세계였습니다. 일례로 가장 먼저 저는 남편의 자식들이 저를 서럽게 만들 때면 저에게 수모를 겪게 한 그 경비원에게 찾아가 복수하며 분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자식들에게 막말을 듣는 날이면 일부러 그 근처를 지나가는 척을 하다가 꼭 그 건물에 들러 그 경비원을 불러 세웠고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며 이제는 내가 절대 하대할 수 없는 사모님이 되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우위에 설 수 있는 사내가 한 명쯤 있다는 것이 어찌나 재밌던지요. 제가 가장 통쾌하게 여기는 분풀이는 그 경비원에게 구두 닦기를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광택이 날 때까지 몇 번이고 그리고 다시 닦아오라고 시키길 여러 번. 이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반질반질 새 구두도 그렇게 윤이 날 수 없게 성심성의껏 구두를 닦아오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뿐인 외동딸이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구질구질한 가난을 겪게 해서 늘 미안했던 제 딸에게는 늘 최고급으로만 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재혼하면서부터 고기도 소고기가 아니면 먹이질 않았고 옷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숍에서 파는 것이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고급스러운 취미며 공부는 다 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승마부터 시작해서 고급 악기의 외국어까지. 그거 아세요? 부잣집에서는 체육 수업도 과외교사를 붙여 공부를 시키더군요. 물론 우리 딸도 제일 유명한 선생을 붙여 여러 가지 운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여 부잣집 사모님으로 그저 돈으로 딸 키우는 재미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던지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난히 건강에 집착하며 열심히 몸 관리를 해왔던 남편이지만 갑자기 쓰러진 이후로 중환자실에 며칠 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보다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남편을 죽게 만든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저와 연애하던 시절 저에게 환심을 사려고 보험을 잔뜩 들어두었었고 그 수익이 전부 저에게 돌아오게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살 차이 나는 재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인. 그 여자는 이전에 보험 판매원이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한 일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엄청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는 오해까지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일 사람까지는 아닌데 지나온 제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게 되것도 되었더군요. 몇 년간 지루한 송사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제 결백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저에게 남은 건 막대한 보험금과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놓은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수백억의 자산을 지닌 벼락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지질이 가난해서 고생했던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날 이후로는 하루도 돈 때문에 걱정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을 나왔고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도 의사 사위를 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했죠. 늙음하게 복이 터졌나 보다. 저는 이제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저희 딸을 보고 첫눈에 빠져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장 3년간을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녔다나요?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딸도 사위에게 마음을 홀랑 빼앗겨 결혼을 했죠. 제 보아하니 결혼 전에는 사위가 적극적이었지만 어쩐지 결혼하고 나서 사는 모양새를 보면 제 딸이 사위한테 더 푹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제 딸이 좋다는데 사위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습니다. 집은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집인데 사위가 워낙 공부를 잘하고 또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의사까지 된 경우였죠.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사위는 노골적으로 저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걸 어필하곤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요즘 제 동기들 보니까요. 요즘 결혼은 결혼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사면허 따자마자 어떻게들 알았는지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매쟁이들 전화입니다. 다짜고짜 선볼 생각 없냐고 본론부터 들이미는데
가장 먼저 내미는 게 바로 조건입니다.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 한 채, 3년 내 역세권의 병원 개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건을 내거니 이게 사업인지 결혼인지.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요, 참 요상합니다. 냅다 거절을 하면서도 그렇게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수지타산을 따져보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치가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이 자기도 그 정도는 받고 싶다는 표현을 애둘러 하는 것인걸요. 저는 사위의 그런 영악한 면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귀엽게도 느껴지더군요. 제 전 남편이 생각나서일까요? 제 전 남편은 워낙 타고난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주변 머리도 영 없어서 어딜 가서 돈 달라는 아쉬운 소리는 절대 못하는 성격이라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 득대는 건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낼 줄 아는 사람이니 어디 가서 제 처자식 굶기지는 않겠다. 금전적으로 고생은 안 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여우짓도 제가 참 예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큰돈 들여 병원을 차려준다고 해도 어차피 다 내 딸한테 생활비며 월급조로 가져다 줄 터이니 내 기꺼이 사위에게 병원을 멋지게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대학 동창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입지와 가장 큰 병원을 떡하니 차려주었더니 가히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원장님 하는 소리가 듣기도 좋았겠죠. 저도 뿌듯했습니다. 제 딸이 삐까번쩍한 병원 원장 사모님이 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들과 모처럼 신나게 쇼핑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죽겠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즈음에 조금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긴 했습니다. 전달에는 베트남으로 9박 10일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오자마자 또 제주도로 3박 4일 언니들과 놀러를 갔다가 왔으니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놀러 다니는 것도 힘에 부친다 싶더니 이렇게 대번에 몸이 고장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겸사겸사 사위네 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의사 사위 두었다 어디에 쓰겠냐며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진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저는 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향했고 곧 청천벽력과 같은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황이라 제가 사위로서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한가. 다 내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 걸. 멍한 정신을 부여잡고 나와 저는 그 길로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사위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깨끗했는데 믿기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크고 좋은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2번이나 더 받았고 그 결과 비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역시나 틀림없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저에게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사위도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내심 저는 제 딸을 책임져 줄 아이기도 하고 나름 정을 붙이고 귀여워하던 아들같이 여기던 터라 그런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장모님이 아프다니 이렇게까지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내가 염려가 되어 여기까지 혼자 찾아왔구나 싶어 혼자 감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꺼낸 말은 의외의 얘기였습니다. 장모님이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백방으로 치료법을 알아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람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심약한 사람 초기에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지라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충격에 애라도 잘못될까 봐 무섭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저희 처지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딸아이는 어렵게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들 잘만 갖는다는 아이, 왜 이렇게 우리 애는 품기가 어렵던지.
그 아프고 힘들다던 시험관 주사도 여러 번 맞고 어렵게 임신을 해도 흘려보내기를 여러 번. 그 결과 이제야 귀한 손주가 들어섰기에 내 사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괘씸한 것은 그래도 본론을 꺼내기에 앞서서 그래 요새 식사는 잘 하시냐, 어디 다른 데 아픈 곳은 없으시냐,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제 마음을 어루만지며 이야기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제 입단속만 바라고 말을 꺼내는지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그저 사위에게 돈줄일 뿐이었을까요? 이 돈 해달라 저 돈 해달라 말할 때는 그렇게 애교를 떨어가며 이야기를 하더니 제가 아프다고 하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건지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 때문에 새 생명에 위협이 갈지도 모른다는데 제가 입단속을 잘해야지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위에게는 어리광 같은 서운한 말이 튀어나올까봐, 딸에게는 혹시라도 실언이 튀어나와 아픈 것을 들킬까봐 딸 사위 내외에게 간간히 오는 연락도 잘 받질 않고 집에 찾아와도 아무도 없는 척 발소리를 죽여가며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저 우울하게 집에 틀어박혀 있기를 여러 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언니들이 저를 불러내어 간만에 호텔에 밥을 먹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과식을 했는지 식사 도중에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 로비를 지나치다가 저는 그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호텔방 키를 받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 남녀가 이 벌건 대낮에 호텔을 나란히 드나드는데 이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딸은 지금 배가 불러서 거동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감히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다니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위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란 놈은 어찌나 대범하던지 그 여자아이랑 낮이고 밤이고 둘이 꼭 붙어서 돌아다니는데 간간히 주의를 의식하긴 했지만 일주일에 14번은 만남을 가질 정도로 둘이 죽고 못 사는 것 같더군요. 사위와 만나는 여자의 신상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우리나라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국적이 필리핀인지 방글라데시인지 뭐 그런 대로 되어 있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저 사위가 얻어준 좋은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생활도 사위가 준 카드로 거의 하는 모양이더군요. 그 돈이 다 제가 차려준 병원에서 나온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이를 갈며 쫓아다니고 있던 중에 사위가 요즘 들어 의외의 곳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위는 변호사 사무실에 못해도 서너 번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거기에도 애인이 있나 싶어 10년 이상 내 일을 봐준 변호사에게 부탁해 그쪽을 좀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글쎄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내 변호사가 해준 기가 막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사위분께서 자주 방문하신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동기가 있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위분께서는 사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대비해 상속세 등의 절차에 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모님께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잦아진 이유는 혹시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 상속을 받는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후에 상속받는 것보다 무엇이 이득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 몸뚱이가 썩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대체 어느 사위가 장모가 죽기도 전에 장모 날 죽을 날을 손꼽 기다리면서 이렇게 교활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짠단 말입니까? 어이가 없는 와중에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려서 보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사위가 딸과 함께 찾아왔더군요. 급히 변호사와 전화통화하던 것을 끊고 내 이번에는 피하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아이는 들어서면서부터 시끄럽게 제잘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요새 엄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도 이 사람이 엄마 챙기는 걸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요새 엄마랑 하도 연락이 안 돼서 그런지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와봤어. 요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요? 집에 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위도 말을 보태더군요. 장모님, 이모님들이나 친구분들과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랑도 같이 다니시면 좋죠. 그리고 어딜 가시더라도 걱정되니 연락은 꼭 좀 잘 받으시고요. 지금은 이 사람이 몸이 무거워서 예전처럼 장모님을 잘 챙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얼마나 걱정이 많을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사위놈의 그 가증스러운 표정과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내 두 눈으로 그 꼴을 보며 참고 있을 수가 없어 과일 좀 깎아오겠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뭔가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저는 사위의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홀몸이 아닌 딸아이를 안심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날이 갑자기 더워졌는데 요새 여기저기 여행을 좀 다니느라고 무리했더니 몸이 축난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었습니다. 뻥도 좀 쳤지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니까 요새 군살이 좀 붙어서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 속상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좀 굶었더니 어지러웠던 모양이라고. 엄마가 이 나이에 주책이었나 보다고. 그래도 엄마가 늙어도 예쁜 게 좋지 않냐고 너스레를 좀 떨었더니 아이는 조금 마음을 놓는 듯 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를 안심시켜 돌려보냈습니다. 괘씸한 마음을 달래가며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째 사위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어지는 말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사위는 당당하게도 요구했습니다. 장모님, 유산부터 정리하고 죽으시죠? 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결단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저놈이 뚫린 입이라고 장모에게 죽으시죠라는 말본세를 쓰는 게 또 혈압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아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일부러 제 혈압을 올려 뒤로 넘어가게끔 저렇게 막말을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여서 더욱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죠. 그래, 그럼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게 낫겠구만. 안 그래도 오늘 내 변호사가 병원에 잠시 들르겠다고 했으니 잠깐 기다려보게. 이윽고 미리 불러둔 변호사가 들어왔고 제가 준비해오라고 한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읽어주기를 부탁하자 변호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큰 소리로 그리고 또박또박 유언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내가 가진 현재 부동자산 100억을 내가 죽는 시점에 사회교육재단에 기부합니다. 이것을 미리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 기록하고 공증을 받은 이유는 향후 죽는 시점에 환경에 의한 변심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회에 환원이요? 유언장 내용을 듣자마자 사위는 새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사회 환원이라뇨? 그 큰 돈을 말입니까? 저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 돈 없이는 저희 생계가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전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부라도, 아니 단 10%라도 저희를 위해 써주십시오. 사위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바람난 그 여자와 잘 살려고 괘씸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자네가 요새 어떤 여자랑 아침 저녁 밤낮으로 붙어 다니는 것 일찍부터 다 알고 있었네. 그 여자 때문인가? 그 여자랑 같이 살림이라도 차렸나? 두 집 살림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던가?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끼고 사니 행복하던가? 호통을 치니 사위가 영문을 몰라하며 대답하기를 여자라뇨? 장모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맹세코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관계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할 줄 알고 제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무리를 해가며 사위를 미행해온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간 따라다니면서 찍어둔 사진을 꺼내들고 면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눈이 있으면 이 사진을 보게. 네가 옆에 끼고 다니는 이 여자랑 바람이 난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면 대체 이 여자는 누구야? 당장 설명을 해봐라.
추궁하니 사위가 드디어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연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맹세코 제가 바람을 피운 여자가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사위가 설명한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테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작년 사위는 필리핀에 대학 동기들과 연수를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동남아에서 한국인들이 병원을 개업해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 시장이 어떤가 살펴보러 갔었다고 하네요. 그 유흥천지라는 필리핀인지 방글라데시인지에 남자들끼리 갔는데 어찌 일만 하다 돌아왔겠습니까? 밤에는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곳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은 바로 카지노였다고 합니다. 워낙에 돈이라면 밝히는 사위가 거기서 그만 손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호구를 잡힌 거죠. 도박판이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쉽게 큰 돈을 따게 해주고 나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안달나게 만드는 그 수법에 사위는 홀랑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한 것이 판돈이란 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럴수록 돈을 따야 이득인데 잃는 돈만 많아지니 단 며칠 만에 거지꼴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는 병원이며 제 딸이나 제 몰래 꼼쳐두었던 돈까지 단 며칠 만에 홀랑 털려버리고 미천이 없으면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빚을 져가면서까지 도박에 계속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사위가 도박으로 빚진 빚이 벌써 수십억이 되었고 본인은 이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 글쎄 필리핀 깡패놈들이 한국까지 쫓아와 죽여버리겠다, 어디를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더랍니다. 돈이 생기면 생기자마자 빚부터 갚겠다고 사정하던 사위 앞에 나타난 것이 제가 불륜으로 의심했던 바로 그 외국 여자인데 그 여자는 사위에게 이자를 까주는 대신에 불법 의료 행위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방글라데시며 필리핀에는 한국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시술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던가 봅니다. 단순한 시술이면 몰래 하지도 않았겠죠. 사위는 몰래 일반인에게 놓아서는 안 되는 약을 빼돌려 놔주기도 하고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면서 간단한 얼굴 수술을 해주는 등 자칫 잘못해서 걸리면 목숨줄 같은 의사 면허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 감옥에 몇 년 갇힐 수도 있는 위험한 일들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본인도 무섭고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사위는 당장 돈을 융통할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필리핀 사람한테 맞으면 정말 뼛속까지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저를 물고 도무지 놔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어쩝니까? 호텔에 간 것은 경찰 눈을 피해 시술을 하기에 그런 고급 호텔이 제일 만만해서였습니다. 그 여자 집에 드나든 것도 거기에서 링거를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디를 어떻게 꿰매달라는 사람도 거기로들 찾아오기에 드나들었던 것뿐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놈아, 억울하기는 뭐가 억울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게 왜 그런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대느냐, 호통을 치니. 그 자리에 앉아 엉엉 목 놓아 울어버리더군요. 본인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명색이 체면치레 하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빚을 못 갚아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도 많이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위를 불쌍히 여기기에는 저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마음을 먹을 것을 종용했죠. 딸아이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아이까지 나올 마당에 이혼까지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도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이상 평생 끊기가 어렵다는 점, 이미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른 터라 이대로 가다간 호적에 빨간 줄 긋기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설득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 전과자 아빠를 꼭 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도박에 미친 그 사위가 돈이 궁하면 너를 찾아올 테고 네가 안 받아주면 아이까지 찾아오지 않겠냐고. 아이로서는 본인의 아버지가 그 모양인 것이 얼마나 괴롭고 싫겠냐고.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에는 네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자식이란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꿈쩍도 않던 딸아이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지만 제 자식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고민을 거듭하더니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위와 갈라섰습니다. 사위 역시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어디 지방에 있는 친구 병원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하니 그 필리핀 조폭이란 놈들에게 여전히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 여자는 제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경찰에게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여자와 일당들은 다시는 한국에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만으로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제가 아프다는 소식까지 알리기가 힘들어 저는 딸아이 몰래 요양원에 혼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곳에서 전 남편과 40년 만에 재회를 했답니다. 처음 시설에 들어와 힘겨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봤더니 글쎄 남편도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이요? 내가 아는 그 당신이 맞는 게요? 고운 얼굴이 당신이 맞구려.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하구려. 남편은 아직도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저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듬성듬성 다 빠져버리고 독한 약 때문에 검버섯이 막 올라와 버린 얼굴이지만 남편의 눈을 보면 여전히 저를 누구보다 어여삐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남편을 의지하며 천천히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딸아이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예쁜 이야기로 다듬어서 언젠가는 꼭 들려줄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나름 해피엔딩 아닐까요?